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특허법인 MAPS의 조국재 변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컨텐츠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컨텐츠 관련된 비즈니스를 준비하시거나 하고 실제 하고 계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 그리고 컨텐츠와 많이 연관되어 있는 상표권, 디자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허권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컨텐츠 자체를 하시는 기업도 있지만 컨텐츠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들, 기술적인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허의 중요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늘은 관련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50분 진행하고 10분 휴식 후에 다시 2교시 진행하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욱재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슬 파트너스라고 엑셀레이터고요. 팁스 운용사인데 거기에서 초기 투자랑 팁스 R&D 그리고 기술 지원 업무도 같이 파트너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컨텐츠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보호받아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한번 설명해 보면 최근에 캐릭터 컨텐츠 관련된 BS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죠.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굿즈 산업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사실 관련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릭터만 예를 들더라도 2005년 기준으로 한 2조 정도 시장이었던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 규모가 현재 2020년 통계에 의하면 한 12조 정도로 성장했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런 캐릭터를 만약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권리가 없다면 추후 발생하게 될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릭터를 내가 만들었다, 이 컨텐츠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권리 등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책임 및 권리 및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하고 권리 입증을 위해서는 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권리로서 등록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등록받은 권리가 있어야지만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고, 독점 배타권이란 건 나만 실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시했을 때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따라하는 것을 방지해서 수익 창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고 했을 때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컨텐츠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 컨텐츠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 사업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의 수익성을 유지한다면 기업 가치가 계속 상승할 테고 그에 따라서 투자 유치를 받거나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컨텐츠는 크게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을 합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산업재산권은 쉽게 쉽게 말씀드리면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작권은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존재를 하고요. 이 권리들은 모두 특허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식적인 용어로는 출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원을 한 이후에 특허청이 심사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했을 때 특허청이 등록을 허여함으로써 생기는 권리고요. 그리고 저작권은 그와 달리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생기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 중에 특허권은 우리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해서 기술적 사항을 보호받는 권리가 특허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용신안권은 특허권의 아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특허권이 실용신안권인데요. 기술적 사항을 보호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만큼 고도하지 않은 단순 소발명, 작은 아이디어 발명 이런 것들은 보통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품의 외관,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어떤 기능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생긴 형상 자체가 새롭고 기존에 없었던 건데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해도 디자이너의 어떤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무형의
결과물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이 디자인권은 어떻게 생겼냐를 보호하는 권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어떤 미적 감각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디자인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은 자기의 업무 또는 어떤 상품과 관련해서 식별 표지라는 걸 사용을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랜드라는 게 이처럼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자기 업무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한 표지, 즉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상표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크게 구분이 되고요. 소설, 음악, 미술 등과 같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주어지는 권리다. 그래서 그 창작자가 갖는 권리고요.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즉 어떤 인증기관으로부터 이건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라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다만 내가 이거를 창작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저작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표 및 입증 수단을 위해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뒤쪽에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컨텐츠의 법률적 보호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습니다. 실용실현권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권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호 대상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주어지는 거고,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법적인 취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으로는 창작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저작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 창작물이 완성된 시점, 즉 창작 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보호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유지가 됩니다. 특허권 같은 경우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이러한 기술적 사상을 보호함으로써 연구원들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법적 취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주요 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든지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검토를 해서 심사 시 이 요건이 갖추어졌다 했을 때 부여가 됩니다. 권리 발생은 심사를 통과하고 이거를 등록해도 되겠다라고 심사관이 판단한 다음에 출원한 사람이 등록료라는 비용을 납부한 이후에 등록 원부에 기재됨으로써 특허권이 발생됩니다. 권리의 존속 기간은 저작권보다는 짧은데요. 등록 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만료하게 됩니다. 약간 헷갈리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출원 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 표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명칭이 될 수도 있고 로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특허청에서 심사를 할 때는 상표 자체의 식별력 그리고 다른 상표와 이 상표가 동일하냐 또는 유사하냐라는 걸 판단한 이후에 이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역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상표의 특징은 존속기간이 특허보다는 짧아요. 10년이라는 기간인데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지가 됩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식별 표지로서 10년간 사용됐다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권리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오히려 상표의 원래 목적인 그러니까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거래 질서가 오히려 혼탁 깨지기 때문에 상표는 없애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사회의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보호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갱신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상표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이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소프트한 것들이 많이 있죠. 화면에 나오는 디자인도 많고 그리고 어떤 폰트도 있고 많습니다. 디자인의 영역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보호 범위가 많이 넓어져 있는 상황이고 물품뿐만 아니라 화상 디자인이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 목적은 당연히 디자인을 보호해서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등록을 받으려면 공업상 이용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신규해야 된다. 기존에 없었던 거여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주지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창작성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의 존속 기간은 특허권과 동일합니다. 네. 순차적으로 저작권부터 좀 살펴보면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단순 아이디어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들은 어떤 게 있냐면 어문 저작물, 예를 들면 소설, 시, 논문, 연설, 각본 이런 것가 있고요.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그리고 미술 저작물, 또 건축 저작물도 해당이 되고 사진 저작물, 도형 저작물, 영화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도 저작물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을 만들고 객관화해서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 창작물을 만든 시점, 완성한 시점에 저작권은 이미 생기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특허 상표 디자인, 즉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작권 등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등록 절차를 그럼 왜 진행하냐 하는 게 있는데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저작권이 나에게 있음을 쉽게 입증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등록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을 받는 규정이 존재하고 이 저작자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 대항력, 내가 이걸 저작한 게 맞아, 내 창작물이야 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copyright.or.kir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어떤 절차적인 지식이 없어도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작자분들이 저작권 등록은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행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직접 대부분 요즘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호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자의 생존기간 플러스 사망 후 70년간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 등록 사이트인데요.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등록 신청 명세서라는 부분을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저작물의 제목, 그리고 이 저작물이 속하는 종류, 그리고 그 저작물에 관한 간단한 내용 등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적 간행물이냐, 신문이냐, 잡지냐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하면 되고 등록의 내용에 저작자의 성명, 창작 연월일, 맨 처음에 이걸 외부적으로 공표한 날짜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작 연월일, 언제 내가 이걸 창작을 했냐라는 걸 기재한 다음에 몇 가지 더 추가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완료가 됩니다. 응용 미술 저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약간 디자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중간 단계에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0년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응용미술 저작물 정의 규정이 도입돼서 응용미술에 대한 디자인권, 즉 어떤 물품의 외관이라든지 화상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폰트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권리와 저작권을 중첩적으로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특한 패턴의 넥타이나 문양의 한복은 물품 그 자체로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패턴의 넥타이 또는 특정 문양의 한복, 그건 디자인 출원을 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저작권법 상의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그 넥타이에 프린트된 패턴 그 자체, 한복에 프린트된 그 문양 자체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해주겠다
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히딩크 넥타이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히딩크 넥타이에 보면 태극과 팔개를 응용한 문양을 프린트한 형상의 넥타이였어요. 근데 여기에 응용미술 저작물인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물품과 구분되어, 즉 넥타이로부터 띄어내더라도 그 자체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패턴, 문양이다라고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응용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 요건은 당연히 저작권의 기본적인 요건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추가적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복제될 수 있어야 된다. 즉 양상 가능성, 이게 패턴이나 문양이 그릴 때마다 다르면 안 된다. 한번 만들어진 거를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찍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양상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물품을 띄어내더라도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어떤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분리 가능성 두 가지 측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지만 응용미술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분리 가능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또는 관념적으로 미적 요소 또는 기능적 요소를 분리할 수 있으면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면 비더 레즈라는 우리 2002년 월드컵에서 응원 구호로 사용되거나 우리 티셔츠에 기재되었던 어떤 특정 문양이죠. 근데 이게 어떤 서예체처럼 쓰여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어땠냐라는 내용인데요. 순수 서예 작품과 달리 그 자체로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고 삼기 위해서 창작된 것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서예 작품은 그냥 단순 감상하기 위한 작품이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주로 티셔츠, 두건 등의 상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 인쇄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패턴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됨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높이거나 고객 흡입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광고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이 있음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이거는 상품 내지 표현 소재인 문자 자체와 구분돼서 어느 정도 독자성이 인정된다라고 해가지고 응용 저작물로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저작권이 있다는 거죠. 예시로서 캐릭터를 한번 더 가장 간단한 사례니까요. 한번 들어보면 캐릭터 이미지도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어떤 화가가 캐릭터를 한 작품 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캐릭터를 그리진 않죠. 그 캐릭터를 그림으로써 그 캐릭터의 모양을 여러 가지 상품에 적용하거나 프린트하거나 굿즈를 만들거나 하는데 쓰기 위해서 보통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 중에서도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독창적인 창작물이고 그리고 상품과의 결합 여부를 떠나 독립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완성되는 순간 저작권이 발생하죠. 다만 입증수단, 내가 이걸 창작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식행위로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캐릭터와 관련된 사업화 전체 범위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고 내가 이걸 창작했음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수단,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서 부여되는 권리인 상표권 그리고 디자인권에 의해서 보호를 중첩적으로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성을 인정받아야 된다. 근데 이 저작권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거죠. 저작권의 특성상 인정되는 권리 범위가 좀 좁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피 캐릭터하고 부토 캐릭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피 캐릭터는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저작권자인 딕 브루너라는 사람이 1955년 이제 어떤 아동 그림책의 시리즈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캐릭터입니다. 서울지방법원에 이제 이
침해 캐릭터를 저작권 위반을 고소했어요. 부토 캐릭터를.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했냐. 양자를 봐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해봤더니 미피는 코가 생략되고 입모양이 X자인데 반해서 부토는 코가 있고 입모양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다른 캐릭터다라고 해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저작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부정경쟁 방지법을 통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감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이름, 상호, 어떤 가게 이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상표, 브랜드, 그리고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등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즉 실시하는 경우 실시해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정경쟁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즉 실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이 형사고소 또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때 그 침해를 한 사람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죠? 일부러 침해하지 않았다, 내가 모르고 침해했다 이래버리면 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더더욱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이라는 이 항목이 요건 중에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정도는 주지의 상태여야 된다. 즉 컨텐츠를 이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이 컨텐츠 자체가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의 상태여야 된다. 즉 유명한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컨텐츠가 유명한 컨텐츠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컨텐츠도 많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면 판례에서 적시한 사항인데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명을 표시한 표지로서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 선전이 이루어져서 그 캐릭터가 특정한 상품의 상품 표지이거나 또는 상품화 계약에 따라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라이센싱을 받은 어떤 사업화 집단의 상품 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어야 된다. 즉 부정경쟁 방지법상 컨텐츠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컨텐츠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컨텐츠가 널리 알려져 있어야 되고 그 컨텐츠가 알려지는 방식이 다른 사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 표지로서 활용된 경우에만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져야지만 부정경쟁 방지법을 통해서 컨텐츠가 보호받을 수 있다. 즉 굉장한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침해 판단 시에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뭐냐? 특허청에서 심사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러죠? 제3자의 검증을 거쳤다는 거죠. 예, 특허청에 심사관이 있습니다. 특허 심사관도 있고 상표 심사관, 디자인 심사관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심사 요건, 특허는 특허 요건, 뭐 상표 등록 요건, 부등록 요건, 그리고 디자인 등록 요건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침해를 판단할 때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다. 즉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침해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컨텐츠와 동일한 범위의 모방 사용뿐 아니라 유사한 범위의 모방 사용까지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의 명칭이나 작품, 웹툰이나 뭐 애니메이션의 명칭에 대해서 컨텐츠 그 자체가 아니라 컨텐츠의 이름, 캐릭터의 이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보호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저작권은 돈을 내지 않아도 발생하는 거죠. 아까 저작물을 완성하는 순간, 창작물을 완성하는 순간 발생한다고 했죠. 반면에 보호 범위가 다소 좁다. 상표 디자인권 등은 돈이 들죠. 심사도 받아야 되고 변리사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되고 심사를 받고 등록료를 납부해야지만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비해서는 권리의 보호 범위가 좀 더 확고하고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분쟁 발생 시에는 저작권이 내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하죠. 아까 저작권은 완성된 시점에 발생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창작한 게 맞아 라는 걸 계속 주장하더라도 제3자에게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 행사를 위해서는 입증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중요한 저작권, 어떤 캐릭터라든지 시놉시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컨텐츠 보호는 저작권, 기본적으로. 근데 저작권과 함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중복해서 보호받는 것이 좀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대법원은 이 판례인데요. 저작물과 상표는 상호 배타적인 택일적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호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건 브랜드니까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해서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게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하고 있다라면 상표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양자에 의한 중첩적 보호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예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어피치, 라이언 이런 캐릭터들이죠. 보면은 위에는 이제 저작권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록 번호가 있죠. C 카피라이트의 약자겠죠. C2013-018792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카피라이트 2013년에 18,792번째로 등록된 저작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 부여되는 번호겠죠. 종류는 미술 저작물이고 이름은 무지, 어피치, 네오, 튜브, 프로도, 콘, 제이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저작자는 누구냐? 주식회사 카카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작권에 대한 등록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작권과 상표권, 디자인권은 중첩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표권으로도 등록을 한 겁니다. 라이언에 대한 대표적인 캐릭터 이미지를 상표권으로 등록을 해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으로 내가 사용을 하겠다. 즉 브랜드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상표 등록을 한 겁니다. 또 나아가서 그 밑에 카카오 프렌즈라는 상표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이제 디자인권을 보면 인형이죠. 인형, 물품입니다. 인형이라는 물품에 대해서 등록을 받은 건데 어떤 모양의 인형이냐? 거기 보면 이거 어피치죠. 예, 어피치가 이렇게 서 있는 양팔을 들고 서 있는 모양의 인형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은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류별로 한번 보면 컨텐츠 비즈니스의 보호 방안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분야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을 보면 아이디어가 있을 테고 문서가 있을 테고 명칭이 있을 테고
영상이 있겠죠. 그리고 도안이 있을 테고, 음향이 있을 테고, 상품화 굿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스토리북, 이모티콘, 캐릭터 굿즈, 왕구, 게임 드라마 등의 2차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그 자체, 시놉시스나 기획안은 부정행정 방지법에 의한 어떤 영업 비밀 이런 걸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시나리오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당연히 보호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라든지 애니메이션 그 자체의 명칭은 뭘로 보호를 받아야 될까요? 명칭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상표권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상이나 어떤 트레일러 영상 이런 것들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 배경 디자인, 원화 이런 거는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향은 음악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요. 스토리북도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모티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어피치 이런 거 라이언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작권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되지만 추가적으로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캐릭터 굿즈 마찬가지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행정 방지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게임 드라마 등의 2차 콘텐츠는 2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보면 뭐 비슷해요. 아이디어는 똑같고요. 문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등장하는 어떤 게임 캐릭터라든지 게임의 이름은 상표권으로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게임에 대한 특정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게임의 어떤 아이템들을 배열하기 위한 UI나 UX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게임 알고리즘이다. 근데 그 알고리즘이 뭔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용해서 게임의 진행 속도라든지 효율성을 높이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 하면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테고요. 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어떤 화면의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특정 아이템들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코드, 프로그램 코드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으로 보호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좀 아까 애니메이션 부분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비용은 얼마나 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은 된다. 그렇지만 저작권 등록은 소송이나 기관 증빙 자료 요청 등의 경우 자신의 권리, 이게 내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입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받는 것이 그래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청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약 일주일 정도 소요기간이 걸리고 있고요.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어서 캐릭터가 여러 가지다라고 하면 각각의 캐릭터마다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비용은 뭐 2에서 8만 원 정도 소요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라고 해가지고 한국특허청에서 인정한 특허권은 한국에서만, 한국 영토 내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특허권에 기해서 권리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 즉 특허 신청을 하고 미국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미국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산업재산권은 각각의 국가에 있는 심사기관, 즉 특허청이죠. 특허청에 의해서 심사를 통과하고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받아야지만 해당하는 국가 내에서 보호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베른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조약이고요. 베른 조약에 의해 협약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내 저작권이 있다라고 하면 이를 기초로 해외에서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리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재산권, 즉 특허나 상표 디자인권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권리의 범위적 측면, 즉 국가적 측면, 이게 한국에서만 보호되냐, 지역적 측면이죠. 한국에서만 보호되냐,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되냐라는 측면을 보면 저작권이 조금 더 유리한 면도 존재합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을 해외에서 등록받을 수 있지만 각각의 국가마다 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간도 소요가 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죠. 네. 저작권 등록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수단이 있는데요. 창작한 저작물이 만약 영상이라면 유튜브 등과 같은 채널에 업로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아까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은 원래 발생하는 건데 내가 그걸 창작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 창작했음을 시기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등록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등에 내가 컨텐츠를 올렸다. 그럼 그 시점에 내가 최소한 그 전에 창작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올린 시점에는 내가 이거를 창작했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작한 저작물이나 마찬가지 원리로 창작한 저작물을 뭐 어떤 그림이나 글이다 그러면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해가지고 내가 특정 시점에 이걸 창작했음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업로드한 날짜와 작성자가 온라인상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러한 식별 표지가 저작물이 언제 누구에 의해 남겨졌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아까 C2013 땡땡땡땡땡땡땡이라는 저작권 등록 번호가 나오는데 이러한 저작권 등록 번호와 같은 특정한 번호가 남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기관 등에 내가 이게 저작권자입니다라고 신청할 때 저작권 등록 번호를 기재하면은 그 사람도 찾기가 쉽겠죠. 저작권 위원회 들어가가지고 그 번호를 쳐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도 확인하기가 쉽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 등에 공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자료에는 그냥 저작권 리스트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저작권 등록 번호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팽수 사례, 상표권 분쟁 사례인데요. 이거 보면 뭐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팽수, 갑자기 뜬 캐릭터였죠. 지금은 오히려 인기가 많이 없었지만 갑자기 한때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안 나오는 상품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캐릭터가 됐어요. 근데 이 팽수가 EBS가 이제 팽수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EBS가 이거를 그냥 저작권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표권 출원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근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팽수가 뜨네. 상표를 등록했을까? 라고 찾아본 거죠. 근데 상표 등록 출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 브로커가 팽수라는 명칭에 대해서 상표권을 잔뜩 출원을 한 겁니다. 팽수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데 팽수에 대해서 자전거, 팽수 가방, 팽수 기저귀 비타민, 팽수 쿠션 침구류 이렇게 해가지고 팽수라는 것을 상표권으로 잔뜩 출원을 해버린 거죠. 정작 우리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뭘 출원했냐라고 봤더니 팽수라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팽수 캐릭터 그 자체 모양, 그림 그 자체를 상표 출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캐릭터 그 자체도 상표 출원의 대상이 되지만 캐릭터의 이름이나 컨텐츠의 이름도 상표 출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름 부분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제3자가 이렇게 출원했는데 이게 팽수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KBS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 팽수 상표를 늦장 부리는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선점당했다. 이래가지고 팽수 상표권 일부를 일반인에게 선점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잔뜩 나왔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언론적인 압박이죠. 이게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먼저 출연한 사람이 몹쓸 놈, 나쁜 사람, 저 사람은 권리를 막 뺏어가는 사람으로 인식이 돼버렸고 결국에는 이 먼저 출연했던 사람이 사회적 비난을 참을 수 없어서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팽수가 EBS로 다시 넘어가긴 했지만 여기 시사하는 바가 많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아니시잖아요. 그럼 제3자 간에 민간인 간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캐릭터 이름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이름은 최소한 주요한 영역들, 뭐 예를 들면 액세서리나 문방구류나 의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표 등록을 받아두시는 게 좋다. 네. 문제를 깨달은 EBS가 뒤늦게 팽수 상표 출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나마 상표 출원한 것도 자이언트 팽, 자이언트 팽 TV 이런 걸 자이언트 팽을 다른 사람이 했네요. 그랬더니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자이언트 팽 TV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다르게 해서 냈는데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점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받음으로써 일반인이 이제 출원을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 좀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리사가 개입이 돼서 이 변리사가 이 일을 도와준 것 같아요. 이렇게 상표권 선점하는 행위를. 그러면서 변리사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변리사 징계까지도 변리사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EBS와 무관한 제3자의 상표 선점 행위 이런 건데요. 많이 사례가 존재합니다. 상표 출원 시 특허청에서 권리자가 그 상표를 창작한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상표는 그 저작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으로서 해당하는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출원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출원한 사람이 그 상표 이름을 먼저 생각해냈다거나 먼저 사용했다거나 먼저 만들어냈다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먼저 신청한 사람, 즉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있는 컨텐츠의 이름을 가로채서 상표 출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캐릭터 이름, 컨텐츠 명칭 등은 가급적 빨리 상표 출원을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용을 먼저 했다, 컨텐츠의 이름을 먼저 썼고 상품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컨텐츠의 이름을 붙여서 팔았고 라고 하는 걸 입증한다면 제3자가 예를 들면 나는 상표 출원을 안 했는데 제3자가 내가 나의 캐릭터 명칭을 가지고 상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다. 그럼 나는 상표권자가 아니고 그 모방해서 등록받은 사람이 상표권자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권리 행사를 한다. 적반하장으로 이거 컨텐츠 이름에 대해서 내가 상표 등록을 받았는데 당신 그 컨텐츠에 그 이름 쓰면 안 돼요. 또는 그거 갖고 굿즈 같은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 내가 등록받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주장하는 경우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먼저 이거를 이 이름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억울하기 때문에 국내 상표법 상으로는 선사용권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점한 상표권자, 즉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가 상표 출원하기 전, 즉 신청하기 전부터 특정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면 선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 즉 권리를 돌려주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라는 선사용권을 인정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요건이 있는데 내가 이걸 사용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해당 상표의 브랜드를 인지할 정도의 인지도를 얻어야 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국내의 주지, 현저하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이것보다는 수준이 낮지만 어느 정도는 알려져야 된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쳤을 때 뉴스 정도 나오고 몇 가지 소개 자료 정도 나오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최소한. 그렇다면 선사용권을 인정하겠다. 근데 그런 수준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선점해서 뺏어가더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표권에 기해서 상표 사용하지 마라고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내가 선사용권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상표를 뺏어간 사람이 상표 브로커고 이게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정 경쟁, 부정한 목적, 내가 이걸 쓰는 걸 알면서도 이걸 괴롭히기 위해서 또는 상표를 뺏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은 거다라고 입증을 하면 뭐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심판을 청구하고 법적인 분쟁 절차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만약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원, 고등법원이죠.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고 그 경우에 길게는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다 사업이고 뭐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한국 상표가 중국에 선점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서울우유다 그 밑에 있죠. 서울우유, 깐부치킨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팥빙수 가게 거기 어디였죠? 설빙 이런 것도 중국에서 다 선점돼 있는 상표고요. 그래서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에는 실제로 이러한 상표 브로커라고 하는데 전 세계의 상표를 모니터링하고 어떤 제품이 출시되는지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내놓는지 어떤 컨텐츠들이 나오고 그 걔네들의 이름이 뭔지 이런 거를 조사해서 상표만 계속 출원하는 회사 즉 사업은 하지 않고 상표만 계속 출원해서 상표가 재산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 존재해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권리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언젠가는 얘네들이 다 중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거야. 그럼 그때 상표권을 확보 못할 테니까 내가 가진 상표를 팔아야지라는 이유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표들이 사실은 중국 특허청의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 의해서 선점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중국에 진출한 경우에 이거 상표 등록했으니까 나한테 사가세요. 또는 아직 진출하지도 않았는데 이메일로 내가 이거 중국에 상표를 등록받았으니 사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안 메일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방지하려면 방법은 뭘까요? 결국에는 먼저 빨리 상표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상표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제출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캐릭터 모습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캐릭터 뭐 여기 지금 뽀로로 있지만 뽀로로가 양팔 벌리고 있는 거, 춤추고 있는 거, 뭐 깜짝 놀란 표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마다 그럼 다 상표 출원을 해야 되냐라는 이슈가 있죠. 근데 원칙적으로 다 각자 상표 출원해야 되지만 동작마다 다 하게 되면 뭐 너무 많아지죠. 그 많은 동작이나 변형 예들을 어떻게 상표 출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는 대표적인 정면 캐릭터 형상 한 개에 대해서만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예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컨텐츠 공동 개발하는 경우가 있죠. 결과물 창작에 여러 사람이 참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한 다수가 공동의 권리를 가져간다 라는 내용이에요.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이 있는데 이때는 스텝 실현자가 영상 제작자가 제작하는 것에 약정한 경우 해당 영상 저작물의 권리는 스텝 실현자가 가지는 게 아니라 영상 제작자에게 귀속이 된다. 어떤 디자인 회사 또는 디자인 회사의 디자이너가 속해 있고 그 디자이너가 회사의 업무로서 그 디자인을 개발한 경우 또는 업무로서 어떤 기술을 개발한 경우 이런 거는 직무발명제도, 특허인 경우에는 직무발명제도 그리고 디자인이나 저작물인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 제도에 의해서 회사가 권리를 가져간다. 아까 저작권 등록할 때 보면 그 저작자 기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법인명을 기재한 걸 보셨을 거예요. 주식회사 카카오, 즉 그 카카오에 있는 디자이너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자가 회사 그 자체로 저작권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어떤 업무상 저작물을 만들었더라도 그거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가져갈 수 있다. 외주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돈 주고 개발했는데 그 권리는 내 거지.
돈 준 사람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주업체가 직접 창작 개발해서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는 수주업체, 즉 개발업체가 됩니다. 다만 그때 어떤 이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발주업체와 수주업체 사이의 계약선에 계약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계약선에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누구의 소유로 한다라는 규정을 넣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컨텐츠의 사업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상표권인 경우에는 이 상표를 어디에 상환할 거냐라는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상표권의 권리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28류 왕구 장난감으로 이 뽀로로 캐릭터를 출원을 한 경우에는 이 권리가 왕구 장난감에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추후에 뽀로로가 잘 되네. 그러니까 이걸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28류만 지금 왕구 장난감으로만 출원을 해놨기 때문에 25류 즉 의류 그리고 18류 가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상표 출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상표권의 지정 상품, 해당하는 상품 분류를 늘려가면서 출원해야 된다. 처음부터 물론 많이 하면 좋긴 하지만 류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모든 류를 다 커버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변리사에게 알려서 상표 출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침해 발견 시 조치사항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인 경우에는 수익 창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반 경고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널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동영상 삭제도 가능하고 채널 생성 불가 등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이용한 신고가 가성비가 높고 간편한 이점이 있다. 법으로 고소하거나 경찰서 찾아가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보다 플랫폼에 있는 신고제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구글 사례인데요. 구글 값을 도 넘었다 해서 400만 넘는 K-팝 팬덤 앱 후즈팬이라는 채널이 검증도 없이 신고에서 삭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선의의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작권자라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타인이 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차 시간이고요. 저희 한 10분간 쉬고 뒷부분의 특허, 상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먼저 특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5탄인데요, 죄송합니다. 맨 상단에 특허권입니다. 특허권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허는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적인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근데 그 기술이 차별적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 특허를 받게 되면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독점 배타권이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게 맞지만 특허가 있으므로 이게 특허받은 제품이다 라고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품질을 이게 좋은 품질을 갖고 있구나 라는 품질 보증 기능, 그리고 특허를 받았다라는 게 광고 선전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특허는 어떤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허를 활용해서 라이센싱을 하거나 할 수도 있죠. 그런 재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특허를 가지고 특허 담보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거 받는 것처럼 특허를 가지고도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이 있어야 된다. 즉 새로워야 된다. 진보성은 새로울 뿐만 아니라 기존 것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선원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사람이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 부여의 우선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선원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보호기간은 출원했을 때, 즉 신청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고 설정 등록이 되어야지만 권리가 부여되고 종료되는 날은 출원일에서 20년이 된 날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특허는 특허 청구 범위라고 하는 권리 범위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권리 특허 청구 범위에서 권리의 경계가 설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현 및 모방이 용이한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전에 미리 특허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이유는 아까 등록 요건 중에 신규성이라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 신규성은 새로워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새롭다는 것이 내가 기존에 공개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내 것을 공개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내가 사업화하기 전에 미리 출원을 못했더라도 최소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출원을 하셔야지만 예외 주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화면상에 약간 아이콘이 보여서 잠깐 조정을 했습니다. 특허 출원의 심사 절차입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출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원은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청을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2가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방식 심사, 하나는 실체 심사. 방식 심사는 제출한 서류에 어떤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는 거고요. 실체 심사는 특허 출원된 내용, 즉 발명이 특허 요건을 갖추고 있냐, 즉 신규하냐, 진보하냐, 그리고 다른 출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제출된 거냐라는 부분을 심사하는 것을 실체 심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실체 심사를 거쳐서 거절 이유에 대한 유무를 심사관이 판단을 하게 되고요. 거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특허 결정이 이루어지고 특허 결정 이후에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설정 등록이 되고 등록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심사했을 때 거절 이유가 있다라는 경우가 있죠. 그럼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비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가 97%,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가 3에서 5%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의 거절 이유는 당연히 발행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거절 이유가 있는 때는 심사관이 왜 이 특허에 대해서 특허를 줄 수 없는지를 이유를 기재한 의견 제출 통지서, 즉 거절 이유 통지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럼 이 거절 이유 통지서를 보통 의견 제출 통지서를 분석해서 심사관의 의견을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심사관의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만약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의견서라고 해가지고 심사관님이 이게 새롭지 않다고 했지만 이런 점에서 새롭다, 또는 진보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런 점에서 이건 기술적 차별성이 있는 거다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것과 동시에 특허의 내용을 심사관의 의견이 일부 맞는 경우, 또는 조금 더 내가 강조하고 의견서에서 강조한 사항을 조금 더 특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 청구 범위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거절 이유의 해소를 시도하게 됩니다. 만약 이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해서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 돌아가서 특허 결정이 이루어질 테고요. 만약 거절 이유가 해소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거절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거절 결정되면 끝이냐? 심사관 한 명이 보고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난 이거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또는 심사관을 건너뛰고 심판관에게 나는 따로 판단을 받겠다 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다음에는 심판관도 못 믿겠다, 또 졌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특허법원, 대전에 존재하는 있는 특별법원인데요, 고등법원입니다. 여기에 이
심결을 불복하는 어떻게 보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거에 또 불복해서는 대법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실제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존재합니다. 예. 중요한 특허들 같은 경우에는 문구 하나 가지고도 싸우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가네요. 네. 특허 등록의 요건은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주의. 성립성은 자연법칙 그 자체거나 인위적인 약속, 뭐 게임 방법, 수학 법칙 이런 것 등은 특허의 대상이 안 된다. 즉 발명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발명으로 성립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국내에서 이미 알려졌거나 실시됐다, 판매되거나 공개되거나 전시되었거나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발명과 동일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선행기술들과 차이는 있으나 선행기술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진보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발명, 즉 한 단계 뛰어넘은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주겠다라는 게 진보성에 대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일한 발명을 두 사람 이상이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즉 선출원주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행 특허문헌을 찾아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같은 뭐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긴 합니다. 유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만 지금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키프리스라고 왼쪽 위에 보면 써져 있는데요. 이건 구글에 치시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키프리스를 통해서 찾아봐도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 기존에 이런 내용이 특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알아보고 싶다. 기존에 특허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다 선행 기술, 즉 공개된 문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특허 출원하기 전에 이게 특허가 기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찾아보는 절차를 보통 선행 기술 조사라고 하는데 이 절차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검색식을 보통 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컨텐츠에 대한 걸 찾아보고 싶은데 보통 컨텐츠 이렇게 치면 몇천 건, 몇만 건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건이 나와서 이걸 다 일일이 본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키워드들의 조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대표적인 연산자로는 뭐 AND 연산자, OR 연산자, NOT 연산자, 그리고 AP, 애플리컨트의 약자인데요. 출원인 연산자, 그리고 타이틀의 약자인 TL 연산자, 그리고 특허 청구 범위에 포함된 단어를 찾아라라고 하는 CL 연산자, 클레임의 약자입니다. 이런 조합들을 활용해서 만약 검색식을 입력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가 출원인인 신청한 가상 컨텐츠에 관한 내가 특허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AP, 아까 출원인이라고 했죠. 출원인은 꺽쇠 아프리카 TV고 곱하기 AND죠. 가상 곱하기 AND 컨텐츠 이렇게 치면은 아프리카 TV가 출원한 가상과 컨텐츠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특허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검색 결과가 나오죠. 보시면 서드파티의 가상현실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서드파티의 가상현실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컨텐츠 이렇게 키워드 하나만 넣어서는 정확한 정보, 특허 정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검색식을 활용해서 꼭 정보를 찾아보셔라 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성 예시를 한번 보면 넷플릭스의 컨텐츠 큐레이션 관련 선행 특허를 검색하겠다라고 하면 AP, 즉 출원인에는 넷플릭스를 치시고 넷플릭스가 출원인이고 곱하기 콘텐츠 곱하기 큐레이션인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특허를 출원할 때 항상 콘텐츠랑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라고 쓸 수도 있지만 컨텐츠라고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내용이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떤 영상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컨텐츠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오어로 묶은 다음에 오어로 추가한 다음에 이걸 그룹핑 해주는 괄호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 괄호 전체가 AND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큐레이션도 마찬가지로 큐레이션을 한국말로 하면 뭐 추천, 제안, 제시, 권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추천, 제안, 큐레이션, 제시, 권고 이거를 오어 조업으로 만든 다음에 전체를 그룹화하는 괄호를 만들어주면 대체 용어들을 포함하는 특허들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검색식에 의해서는 넷플릭스가 출원한 콘텐츠 추천, 콘텐츠 제안, 콘텐츠 큐레이션, 콘텐츠 제시, 콘텐츠 권고 또는 내용 추천, 내용 제안, 내용 큐레이션, 내용 제시, 내용 권고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검색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검색식의 구조만 알더라도 훨씬 더 유용한 특허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온라인 웹툰 번역 서비스에 관한 선행 특허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온라인 웹툰, 번역 이렇게 넣고 싶겠죠. 당연히 AND 조합으로.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대체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머신러닝도 있고 딥러닝도 있고 AI도 있고 학습이란 용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 용어로서 오어 조건으로 묶어준다라는 거고요. 번역을 대체 용어로 통역하거나 해석한다라는 용어로 대체 용어를 넣은 다음에 괄호로 묶어주고 웹툰도 되지만 웹툰도 만화의 일종이니까 만화도 보고 싶고 관련 업종에 있는 소설에 관한 번역이나 웹툰에 관한 번역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소설도 보고 싶고 이북 뭐 이런 대체 용어들을 넣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온라인을 이용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이라는 거를 다른 대체 용어로는 뭐가 있을까?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실시간 뭐 스트리밍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어 조업으로 묶어서 그룹화해서 AND 조건으로 묶어주면 훨씬 더 정확한 특허를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검색식을 작성해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가 정확하게 검색이 안 된다거나 너무 많은 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검색어들을 조정해가지고 확장하거나 줄이거나 해 가시면서 검색식을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컨텐츠와 관련된 특허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제가 대리인으로 출원했던 건데 굉장히 오래전에 출원한 거 2006년에 출원한 건데 벌써 10 몇 년 전이네요. 이때 당시에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게 특허 출원이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건인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이 컨텐츠예요. 보면은 닭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설명한 밑에 영어 단어가 있어요. 발룬 치킨, 그래서 풍선 닭. 그래서 영어 단어와 컨텐츠에 나타난 그림을 매칭시켜서 단어를 외우겠다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특허가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쓸까 하다가 특허를 냈어요. 냈는데 등록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컨텐츠 자체가 등록받은 건가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컨텐츠의 구조에 대해서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거기 카드가 있는데 발룬 치킨 밑에 발룬이라는 풍선이 그려져 있고 치킨이라는 닭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거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특수한 풍선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만든 단어긴 하지만 이런 연상된 컨텐츠를 통해서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게 기존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기술적 사상인 거죠. 이런 방법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건 기존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특허를 받을까라고 연구를 한 거고 거기에 보면 밑에 특허 청구 범위가 있는데요. 특허 청구 범위를 한번 보면은 표지, 목차 및 특정한 스토리를 갖는 본문을 포함하는 외국어 단어 학습 교재를 특허로 청구한 건데 그 외국어 단어 학습 교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상기 본문은 학습 대상이 되는 2단어 이상의 외국어 단어 조합을 명칭으로 갖는 등장 요소를 도시하는 등장 요소 이미지면
즉 아까 지금 여기 그림이죠.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장 요소의 명칭에 대응하는 단어 조합에 포함된 개별 외국어 단어의 뜻과 이미지를 각각 도시하며 상기 개별 외국어의 단어의 뜻과 이미지에 기초하여 상기 등장 요소를 설명하는 등장 요소 설명면 밑에 있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기 등장 요소와 관련된 스토리가 자국어로 기재된 그 위에 말풍선이죠. 자국어로 기재된 스토리면을 포함하는 외국어 단어 학습 교재라고 해서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마법천자문이라든지 이거 동일한 회사에서 한 거예요. 북21이라는 회사는 마법천자문 만드는 회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특허 등록이 있었어요. 근데 무효로 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사례로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 책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낼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사례입니다. 즉 컨텐츠가 꼭 특허의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위에 게 컨텐츠 그 자체를 구조화해서 특허를 받은 사례라면 이번에 보여드리는 사례는 컨텐츠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허권자는 개인분이신데 실제로는 이제 스타트업인데요. 여기도 한 6, 7년 차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에서 등록을 받은 사례인데 왼쪽에 보면은 특정 HMD 장치를 끼고 있는 사용자가 있고 반대편에 그걸 관람하는 외부에서 그걸 관람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HMD를 끼고 있는 사람의 시점에서 생성한 어떤 XR 영상을 그 HMD를 낀 사람과 시청하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홀로그램 스크린에다가 보여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떤 공연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실제로 콘서트나 이런 데 가보더라도 무대와 관객과 이제 실현자 사이에 홀로그램 스크린을 두고 그 사이에다가 어떤 영상을 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겹쳐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떻게 특정을 했냐 하면 특허 청구 범위 청구항 제1항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실시간 엔진의 개별 영상 신호 출력을 위한 매핑 유사 홀로그램 표현 방법에 있어서 홀로그램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HMD를 끼고 있는 이런 제1 사용자죠. 그 사람 시점에 영상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부분 시점 영상에 대해 상기 캐릭터주의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어떤 주변 물들에 대한 배경이죠. 이런 거에 대한 홀로그램 영상을 생성하겠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제1사용자, 즉 이 HMD를 끼고 있는 사람과 제2사용자, 즉 관객들 사이에 위치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다가 보여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되 그 보여주는 내용이 제1사용자에게 중첩돼서 보이도록 이 홀로그램을 표현하겠다라는 게 특허 청구 범위의 내용입니다. 이 특허 청구 범위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지만 쉽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과정, 영상을 송출하고 보여주는 일련의 기술적인 과정들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 즉 여러분들 특허라고 하면 특별한 장치, 특별한 어떤 물품 이런 것만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러한 데이터 처리 과정, 영상 처리 과정에 대한 방법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표권으로 넘어가 보면요. 상표권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거죠. 내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와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별 표지가 상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상표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특정 상표가 갖는 이 상표는 이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품질 보증 기능, 그리고 광고 선정 기능, 그리고 재산적 기능이 있습니다. 상표권 하나가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의류 중에 이제 코닥 이런 의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프라는 의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지프는 자동차고 크라이슬러 자동차 브랜드죠. 그리고 코닥은 필름 브랜드인데 이걸 의류에 사용한다? 그럼 그 필름 회사가 의류를 만들고 자동차 회사가 지프 의류를 만들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죠?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원래 회사가 의류 회사한테 상표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용료를 의류 제작 업체, 유통업체한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상표권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표권이 재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상표 자체를 매도하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양도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때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요건으로는 일단 식별력이 있어야 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식별력은 상표 자체의 자격인데요.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제가 생수를 만드는데 생수에다가 클린 워터, 퓨어 워터라고 한번 이런 상표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클린 워터는 깨끗한 물이고요. 퓨어 워터는 순수한 물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깨끗해. 이건 물이 갖는 어떻게 보면 생수가 갖는 자연적인 속성일 수밖에 없는 것 또는 희망하는 속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것을 기술적인 상표라고 하는데 그런 상표는 상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군가에게 독점시켜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깨끗한 물은 아무나 쓸 수 있어야지 그거를 깨끗한 물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독점시키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로만 이루어지거나 또는 너무 단순해서 알파벳 2자 또는 3자, 숫자 하나, 숫자 2개 정도로 이루어진 상표들 이런 것들은 상표 어떤 출처 표시 기능이 없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라고 해가지고 상표 자체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식별력이라고 하는데 자타 상품 식별력을 일단 갖추고 있어야지만 상표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식별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부등록 사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출원된 상표 또는 선등록되어 있는 다른 상표와 비유사해야 된다 또는 주지저명한 알려진 다른 상표와 비유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부등록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표 자체의 자격인 식별력과 다른 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가능하다. 근데 상표는 사용되면 될수록 거기에 재산적 가치가 축적되고 품질 보증 기능이 축적되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년을 보호하지만 10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상표를 출원할 때는 내가 이 브랜드를 어느 상품에 쓸 건지 내가 상표만 출원해서 모든 어떤 상품에건 이 상표를 쓰는 건 다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표를 어디에 쓸 거고 그 영역에 해당하는 상품에 있어서는 내가 상표를 독점할 거야 라는 것을 같이 기재하고 있는데요. 그걸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표는 지정 상품, 지정 서비스별로 거기에 한해서 권리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허와 달리 특허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따라할 수 있겠지만 뒤쪽에 나온 홀로그램에 관한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을 설사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구현해라 또는 저한테 구현해라 라고 하면 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허는 어느 정도의 모방의 장벽이 존재하는데 상표는 모방이 매우 쉽죠. 그 브랜드를 알고 있으면 그냥 그 브랜드 이미지만 카피해가지고 찍어서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이 매우 용이하므로 창업자는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하기 전에 미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 절차인데요. 특허와 동일하게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가 역시 존재합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근데 실체 심사에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표 자체의 식별력 그리고 다른 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부등록 사유를 살펴보게 되고 그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표 등록에 특허청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특허는 특허 등록 결정이 나오면 등록료를 납부하면 바로 등록이 되지만 상표는 공중심사 기간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하는데 특허청에서 한번 봤지만 당신들도 한번 봐주세요. 그때까지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이의신청 기간이고 2개월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특허청 심사가 통과한 거에 대해서는 출원 공고 이런 상표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의 신청이 없으면 등록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출원 공고를 하게 되고 이 출원 공고를 살펴보고 있던 상표권자들 또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관리자들이 이거는 내 상표하고 비슷한데 이건 등록되면 안 돼 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만약 받아들여지면 거절이 될 테고요.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라고 하면 등록 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처음에 심사에서 거절 이유, 즉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행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상표는 특허보다는 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비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특허는 97% 내지 95%가 의견 제출 통지서, 즉 거절 이유가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표는 실질적으로 한 30-40% 정도만 발행이 되고 50-60% 정도는 바로 출원 공고 이후에 등록 결정이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럼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냐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와요. 근데 유명한 상표일수록 그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있고 그걸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좀 큰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다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다른 사례로는 그 대리인들, 또 마찬가지로 이 상표만 모니터링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출원 공고되는 것을 보다가 별도 의뢰를 받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출원 공고가 됐다라고 하면 원래 상표권자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당신이 지금 등록받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지금 심사를 통과해서 좀 있으면 등록될 것 같은데 이거 이의 신청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업으로 하고 거기에서 또 이의 신청을 하는 이런 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록 결정이 되면 등록료 납부하고 등록이 이루어지고요. 거절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상표의 검색 방법은 마찬가지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상표 명에다가 상표의 키워드를 입력을 하거나 연산자 특허와 동일합니다. 연산자를 포함하는 검색식을 수립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컨텐츠 중에 좀 아기상어 만들고 있는 핑크퐁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핑크퐁이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핑크퐁을 포함하고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들이 검색이 됩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 주식회사가 나출원을 했네요. 네. 어마어마한 상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핑크퐁은. 네. 근데 여기서 이런 핑크퐁을 검색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핑크퐁 검색했는데 이제 이미지들이 나오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은 이 핑크퐁이라는 검색어가 이제 출원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원인에 핑크퐁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표들이 검색된 거고, 왼쪽에 제가 이거 선택을 했는데 유형을 선택한 게 문자 상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형 상표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캐릭터들,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 이름도 상표권의 대상이 되지만 캐릭터의 대표적인 형상도 상표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내가 식별 표지로서 앞으로 쓰겠다, 브랜드로서 쓰겠다라고 하면 상표 등록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캐릭터들의 대표적인 자세들에 대해서 용도 있고 아기상어 이 파란애 그리고 노란애 이렇게 있네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렇게 상표권으로서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표에서 재밌는 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냄새 상표라는 것도 있고 소리 상표라는 것도 있어요. 냄새도 출처 표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리도 출처 표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표들인데요. 여기는 이 IP에 대한 보호가 엄청 철저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는 소리 상표도 있더라고요. 핑크퐁은. 그래서 더 핑크퐁 컴퍼니가 출원한 소리 상표인데 상표 견본이 없어요. 마이크 표시밖에, 스피커 표시밖에 없죠. 소리 상표입니다. 이 소리 상표를 들어가서 찍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소리 상표는 첨부된 파일 및 악보에서와 같이 라장조, 사박자, C샵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음계에 따라 핑크퐁이라고 발음되는 국문 음절이 결합되어 있는 상표다. 그래서 실제 들어보면 핑크퐁이라는 특정 음정의 단어가 나와요. 그걸 상표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출처 표시로 쓰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리 상표는 사실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런 컨텐츠 회사가 이렇게까지 이 IP 보호에 신경 쓰고 있는 회사는 사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특이한 상표여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옆에 보면 지금 소리 상표 제가 체크해 놨지만 재밌는 걸로 냄새 상표도 있고 색채 상표도 있고 홀로그램도 있고 동작 상표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동작 상표는 21세기 폭스사 보면은 이렇게 막 뉴욕의 자유현상 밑에서 조명 돌아가고 있는 막 그런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동작 상표로 해가지고 출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R과 TM의 사용인데요. 트레이드마크, TM은 트레이드마크의 약자고 R은 레지스터 트레이드마크라고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상표다. 그래서 이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R 동그라미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에만 써야 돼요. 즉 내가 상표권을 출원을 하고 특허청에 심사를 받고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R 동그라미를 써야 된다. 근데 그냥 내가 아직 등록은 못 받았지만 또는 등록을 할 여지도 없지만 이거는 내가 상표로서 즉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는 거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브랜드로 쓰는 거야 라는 표식을 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못 받았으면 TM이라는 표식을 쓸 수 있고요.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R 동그라미를 쓸 수 있습니다. R 동그라미를 마치 어떤 멋으로 어떤 브랜드 뒤에 항상 습관적으로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미등록 상표에다가 R 동그라미를 쓰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디자인권이네요. 디자인권은 보호 대상이 물품의 디자인도 되고 글자체도 되고 화상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디스플레이 상에 보여지는 이미지, 그래픽 이미지들도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요건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저작권에 있어서 아까 응용미술 저작물이 있었는데 응용미술 저작물에 어떤 분리돼 있고 어떤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만든 거를 다시 만들 수 없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양산 가능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데 그게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성, 기존에 없었던 디자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창작이 용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창작 비용이성은 기존에 주지된 디자인, 알려진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을 만약 심사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고 설정 등록된 날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종료되는 날은 출원인에서 20년이 되는 날 권리가 종료되게 됩니다. 디자인권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의 아주 사소한 변경, 그래서 그냥 언뜻 봐서는 이게 같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유사범위라면 거기까지는 디자인권을 인정해 주겠다. 즉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가 확장된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유행성에 민감한 품목들, 의류라든지 이런 품목들은 등록 요건을 심사를 할 때 신규성이나 창작 비용이성은 심사하지 않겠다. 즉 빨리 등록시켜주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일부 심사 등록 제도. 일부 심사라는 건 일부 무심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부 심사 등록 제도를 통해서 신속한 권리화를 도와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유사 범위까지 보호를 하기는 하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권리 범위가 아까 특허는 특허 청구 범위라는 어떤 말에 의해서 특정이 됐어요. 말에 의해 특정되다 보니까 사실 그건 사상이거든요. 추상적이죠. 단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단어를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넓은 범위의 단어를 쓰면 권리 범위가 넓어질 테고 디테일한 기술 용어를 쓰면 쓸수록 권리 범위가 좁아질 거예요. 그래서 말에 의해 특정되기 때문에 어떤 그 영역, 그 단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형상이나 어떤 내용은 일단 다 내 특허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도면에 있는 걸로 권리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런 특허 청구 범위가 없어요. 디자인은 권리를 뭘로 특정하냐면 디자인 도면으로 특정을 합니다. 즉 권리가 외형, 모양, 색채에 의해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권리 범위가 특허보다는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사 범위까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 유사 범위까지 인정을 해주는 범위가 디자이너 분들이나 저 같은 실무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거의 똑같지 않으면은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고 본다. 이게 실무적인 좀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디자인권은 도대체 왜 등록받냐? 그렇게 보호 범위가 좁으면 조금만 바꿔도 다 비유사라고 하면 디자인권을 등록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데드카피 제품, 그러니까 뭐냐면 완벽한 모방품, 내 것인 양 하는 제품들을 잡을 때는 디자인만큼 유용한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입증이 굉장히 쉬워요. 아까 특허는 말로 특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설명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죠. 근데 디자인은 도면으로 특정이 되니까 도면 자체가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거나 어떤 실무 담당자가 보더라도 이거 똑같은 거네 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똑같고 내 것을 따라하고 내 것인 양 하는 제품을 쉽게 찾아내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권이 매우 유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여러 가지 오픈마켓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픈마켓에서 특허를 만약 특허 침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넣으면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 법원 가서 판단받아 오세요 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심판원에 청구해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받아오세요 라는 다 답변이 돌아와요. 그렇지만 디자인권으로 이거 제 디자인권인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라고 하면 실제로 링크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링크가. 그래서 이렇게 좀 그 권리 행사의 유용성,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많이 활용을 한다. 디자인권의 심사 및 등록 절차는 특허하고 완벽하게 동의를 합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는 95% 거절되고 5%가 처음에 바로 등록된다. 그럼 95% 거절 이후 발행된 거를 다시 대응해서 의견서랑 보정서를 제출해서 보통 등록을 시키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바로 등록 결정이 되고 20% 정도만 거절 이유가 발행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훨씬 등록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특허보다는. 디자인을 검색하는 방법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검색을 하는데 하나는 어떤 키워드로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찾은 건 이건 네이버 화성 디자인인데 네이버가 출원한 신청한 화상 디자인을 검색해라. 제목에 화상 디자인이 포함된 걸 찾아라라는 내용인데 찾아보니까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어쩌고저쩌고 쭉쭉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모양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림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림을 설명해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이 좀 쉽지가 않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이외에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디자인 맵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림으로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맵과 특허청의 키프리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 이제 특이한 게 화상 디자인을 찾았는데 여기 보면 들어가면 이 각각의 캐릭터거든요.
근데 위버스라는 회사가 최종 권리자인데 이건 네이버에서 아마 이게 넘어간 회사일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각각의 캐릭터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독특한 명칭을 썼을까 좀 이해가 안 돼요.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호해 달라는 건가?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예전에 디자인권은 원래 물품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줬었어요. 즉 하드웨어만 보호를 해줬는데 시대가 소프트해지고 어떤 그래픽으로만 나타나는 디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모니터 화면에 어떤 그 영상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품성을 억지로 부여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이란 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기재하면 물품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해 주겠다, 간주해 주겠다라고 해서 법적인 그냥 기술로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기재를 하는 거고, 실제 보호되는 대상은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되어 있는 이 캐릭터 이미지들이 보호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 예시인데 한번 찾아봤어요. 뭐 버버리라고 하면 출원인 버버리로 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버버리 리미티드라는 영국 회사가 이 해당하는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도면이 아니라 사진이네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도면보다는 사진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고요. 보면 신발도 있고요. 신발, 모자, 셔츠, 슬리퍼, 직물지 해가지고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신발이라고 하면 신발에 대한 권리를 받은 거냐라고 하면 신발은 맞죠. 근데 권리는 뭘로 특정된다? 도면, 즉 사진으로, 도면 대용 사진. 도면 대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 도면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에 의해 특정된다. 그래서 권리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해당하는 모양, 그리고 그 패턴, 그리고 그 색채를 가진 것을 보호하는 것이 디자인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오른쪽에 버버리 패턴을 갖고 왔는데, 버버리 패턴을 보면 제5류라고 되어 있고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직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되어 있는 어떤 패턴을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약간 특이하게 버버리 패턴의 그 무지개 색상을 입힌 이런 특이한 패턴이네요. 그래서 이 패턴에 대한 직물지를 디자인 등록을 해놓은,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직물지를 누군가, 이 패턴을 그대로 쓰는 직물지를 누군가 생산하고 판매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 디자인권에 기해서 바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약간 특이한 사례인데, 이제 어떤 컨텐츠의 이름이나 캐릭터의 이름이나 어떤 연예인의 이름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BTS를 뭐 모르는, 전 세계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BTS가 특이한 그 출원들을 많이 했는데, 디자인에서 보시면 티셔츠, 책, 라벨, 모자, 슬라이드용 뷰어 뭐 해서 있는데, 그 티셔츠, 책, 라벨, 모자에 보면 BTS라고 그냥 표시되어 있는 거를 출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티셔츠의 외관 형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출원했냐, 아니면 BTS라는 마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원했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한번 오른쪽에 티셔츠를 살펴보시면 티셔츠가 일반인이 입는 이게 모양의 티셔츠가 아니죠. 그냥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이 그려놓은 것처럼 그 티셔츠 모양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모양의 티셔츠를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 아니죠. 그리고 그 티셔츠를 표현한 방식이 실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점선은 디자인의 제도 중에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부분 디자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은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만 권리로 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를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티셔츠인데 BTS 가운데 이렇게 그 모양이죠. 그 디자인이 표시된 티셔츠를 보호하기 위해 출원한 건데, 디자인의 그 티셔츠의 외곽 형상은 관계없고 가운데 BTS만 있으면 다 내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책도 마찬가지고요.
라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자도 어떤 가운데 이렇게 평평한 모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 모자도 다 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자건 가운데 저렇게 크게 BTS로 되어 있는 건 다 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분 디자인 제도를 굉장히 잘 활용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특정한 문자나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는 티셔츠를 내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캐릭터가 이 BTS 대신에 오른쪽의 사례를 보면 BTS 대신에 그 캐릭터를 표시한 이 티셔츠를 그리되 티셔츠의 모양은 특정을 안 하면 돼요. 점선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캐릭터가 표시된 티셔츠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출원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냐라는 건데, 선도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특허법인에 근무하고 계신 도면사분들이 실제 그린 거, 그죠? 캐드 도면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린 도면을 선도면이라고 하고요. 사진 도면은 촬영한 거. 예. 근데 최근에는 3D 모델링 파일 도면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3DS나 IGS를 권장하고 있고요. 3D 모델링 이미지를 캡처한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가지 형태의 도면들을 다 인정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리는 게 너무 어려운 그 디자인들이 많아서 비정형적인 디자인 모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진 도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면을 제출할 때는 디자인 창작 내용과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도면이 제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디자인의 권리 범위 자체가 도면에 의해 특정되기 때문에 도면이 정확하지 않으면 권리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품의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은 사시도, 즉 이렇게 옆에서 비스듬히 바라본 도면과 육면도, 상하, 좌우, 위, 아래의 도면을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가 끝났네요. 네, 한 1분 30초 정도 일찍 끝나긴 했는데요. 질문을 편하게 여기 그 카톡방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좀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 질문이 하나 올라와 계시네요. 네. 내용이 뭘까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외주 계약서의 법인 명의로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합의하여 진행하였는데, 네, 외주 계약서의 법인 명의로 저작권을 양도한다. 그렇죠? 그럼 법인이 저작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 센터에서는 양도 사실 확인, 양도 단독 신청 승낙서를 온라인에 다시 작성해서 회사가 2차적 저작권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디자이너가 고용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저작물들은 이제 업무상 저작물로 해가지고 저작권자가 회사가 되고요. 그리고 외주 계약에 의해서 그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 원칙적으로 외주 개발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근데 그 외주 개발자가 가진 저작권을 계약에 의해서, 외주 계약에 의해서 의뢰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 발주자에게 넘기는 양도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럼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면 되는 걸 텐데, 거기서 2차적 저작권자로 등록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정확히 어떤 사안인지는 지금 파악이 약간 곤란하네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연락 주시면은 한번 사안을 듣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안이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요거는 조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2차적 저작물. 네. 그리고 혹시 음악 안무도 저작권을 받을 수 있냐? 음악 안무.
음악은 당연히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요. 안무도 그 안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작물로 올리면 실현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 뭐 안무의 동작이나 이런 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그것도 제 생각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BM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라는 부분인데 BM은 소위 말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하는 비즈니스 모델하고 특허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할 때 비즈니스 모델 작성하시는 건 보통 수익 모델,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라는 구조를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특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하면 돈 버는 구조를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많죠.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적인 절차들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하면 마치 수익 모델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절차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절차가 똑같이 특허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신규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고 진보성, 신규성과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법적인 내용이어서 좀 지겨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 알아두셔야지 우리 디자이너 분들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이런 법적인 절차나 요건들을 잘 몰라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오늘 강의 들으시고 많은 주제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반복해서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사업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지금 들어와서 이것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저작권 등록을 한 후에 나중에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그 변경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뭐 단순히 5기의 정정 내지는 그냥 단어 변경 정도면은 그냥 둬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2번 등록하셔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수행하셔서 꼭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